어떤 기업에서 양산되는 디자인보다는 그 작가주의적인 디자인을 하는 거를 희망을 했었어요. 자기 이름을 알리고 프로모션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의 창작물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해 줄까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반응이 오기 시작했을 때 자기가 얻는 어떤 그런 성취감 같은 것들이 저는 되게 대단했거든요. 되게 실험적이어서 대중의 반응이나 관심도는 되게 높은데 개인전이나 전시를 했는데 안 팔리는 경우도 당연히 되게 있었고요. 새로운 걸 하다 보면 당연히 실패를 할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서 어떨 때는 악평을 받을 수도 있고 호평을 받을 수도 있겠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이 직업의 어떤 어려움이기도 하고 재밌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즐기는 자세가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서정화입니다. 가구와 제품, 공간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구를 주로 디자인하고 만들고 있는 서정화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말씀 주셨던 대로 공예랑 디자인의 경계선에서 어떨 때는 조금 더 공예적인, 어떨 때는 조금 더 디자인에 가까운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자신도 사실은 어떨 때는 공예가라고 불리기도 하고 디자이너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평론가는 아니고 그냥 플레이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사실은 어떤 게 맞다 틀리다에 대해서 결정하기는 아직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계속 도전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 도전이 언제 시작됐나 다시 경계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보니까 금속조형디자인과라는 데 홍익대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학과 이름 자체가 되게 낯설잖아요, 사실은. 미술학원 선생님의 추천으로 별 생각 없이 사실은 입학하게 된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게 디자인이라는 이름도 있고 공예라는 이름은 안 들어있지만 금속이라는 재료를 다룬다는 것 자체에는 또 공예라는 컨텍스트가 들어가 있기는 하거든요. 뭔가 어중간한 그런 이름에 있는 그 경계의 학과에 들어가면서 계속 줄타기를 시작했던 것 같고요. 졸업하고서는 네덜란드에 유학을 가게 돼서 디자인 아카데미 아인트호벤이라는 데서 컨텍스추얼 디자인이라는 걸 전공을 하게 됐어요. 근데 뭐 뒤에 나오겠지만 사실은 제가 좋아했던 디자이너들이 다 네덜란드의 그 학교에 졸업을 한 사람들이어서 거기를 전공을 하게 됐고, 지금은 또 이제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나서 한 10년 정도 뒤에 다시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박사과정을. 지금은 또 서울대학교의 디자인과에서 디자인 전공을 박사과정을 전공을 하고 있는 그런 디자인자가 계속 들어가기는 하는데, 또 했던 작업은 뒤에 보시면은 그렇게 막 디자인인가 공예인가 혹은 공간을 작업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 제가 졸업 전시를 준비할 때가 2006년이에요. 이때 당시에 저 레니 라마커스랑 이제 그 하이스바커라는 사람이 만든 드룩 디자인의 그 디자인들이 되게 이슈가 됐거든요. 뭐 어떤 평론가는 이 시대의 마지막 디자인 무브먼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볼드한 그런 마르셜 반더스, 유르겐 베이, 뭐 테조 레미 같은 사람들이 만들었던 사물로 보여지는 메시지 같은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강렬하게 다가왔고요. 뭐 어떤 거를 공부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속조형 디자인을 전공했으니까 거기서 뭐 장신구도 배우고 금속에 대한 여러 가지 스킬들도 배웠었는데, 하이스바커라는 사람이 주얼리 메이커로 시작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미 예전에 막 1970년대, 80년대 했던 작업들을 보면은 제가 뭐 경계를 먼저 넘어선 게 아니라 이미 경계를 넘어서서의 작업을 진행을 이미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연구를 해봤더니 아인트호벤의 맥락적 디자인이라는 학과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런 전공을 가르치고 있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마틴 바스라든지 테드 노튼 같은 이제 디자이너가 선생님으로 계셔서 되게 제가 항상 이상향으로 생각했던 디자이너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진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졸업작품으로도 되게 컨텍스추얼한 어떤 테이블 상판에 실제 물 위에 이렇게 티컵이 떠 있어서 티컵을 내려놓으면 인터랙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 이제 저 작업을 하고 나서 한국에 다시 돌아왔어요. 뭐 비자 때문에 돌아왔죠, 당연히. 이제 저도 뭐 이게 과정들을 사실은 말씀을 드리면은 실패 과정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또 학생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선택들을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을 시작한 거는 사실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근데 그래서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안들을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작업을 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작업을 잘하려면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학을 갔던 거고, 또 유학을 마치니까 이제 거기에서 작업을 하고 싶은데 비자나 이런 문제들이 안 되니까 한국에 돌아오게 됐고, 또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작업을 계속 한다는 것은. 그래서 뭘로 작업을 할까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수집하는 거를 제가 돌멩이를 줍는다든지 이런 나뭇가지 자연물 같은 거 너무 이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걸 그냥 모아놓고 관찰하는 걸 좋아했고, 어떤 작업을 할까 생각했을 때 뭔가 이런, 예를 들면 음식을 하더라도 플레이팅을 되게 이쁘게 하면 맛깔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재료나 색감 같은 것들이 적절하게 조합을 이뤘을 때 보여지는 그런 좋은 느낌들, 그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거든요. 제가 기본적인 조형 언어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또 이거에만 집중해서 다룬 작가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조합을 가지고 작업을 해보면 어떨까? 형태는 단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그 다음에 소재들은 규격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다 30cm짜리 파이의 어떤 직경으로 이제 재료들을 가공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료들을 매칭하는 그런 작업을 했던 게 첫 번째 2013년에 발표했던 머티리얼 컨테이너라는 스툴이거든요. 같은 그냥 형태의 여러 가지 소재들이 컨비네이션을 이루는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 이제 작가를 제가 막 엄청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유학을 갔다 와서는 대학에서 조교를 시작했어요. 바로 이제 밥벌이를 해야 돼서. 그래서 조교를 활동을 하면서는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또 시간이 없어서 많이 하지 못하고, 막상 정말 조바심이 나서 시작했던 거는 조교 일을 관두고 나서 정말 이제 수익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3개월 만에 이만큼 작업을 이제 했던 거죠. 정말 배고픔이 작업을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구나, 그런 조바심이 막 났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진을 찍고 그냥 외국의 웹사이트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웹 매거진들, 디진이라든지 디자인분 같은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되게 파워가 셌던 때거든요. 저도 아까 보여드렸던 디자이너들을 그런 매거진을 통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저도 언젠가는 거기 나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사진 찍는 친구한테 돈을 주긴 했지만 부탁해서 찍고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고, 얘도 영어로 막 글을 썼죠. 그래서 해외 매거진에 직접 보냈고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디진이라는 매거진에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에서 이제 자고 일어나니까 이메일이 한 100통 정도 와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실제 비즈니스가 시작이 됐어요. 갑자기. 해외로 보낼 때도 우체국 택배로 막 보내고, 그래서 지금도 우체국 택배로 보낼 때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해외 거래할 때 운송료가 비싸면 거래가 안 돼요. 사실 스툴 하나 사는데 뭐 하나 보내는데 뭐 100만 원이다 그러면 사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 자꾸 제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안적인 방법들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엉뚱하게 시도해보기도 했어요, 많이. 뭐 이런 거 제작하는 업체들도 물레동에 있는 그냥 대학교 때부터 다니던 소규모 그런 업체들, 뭐 그런 전문 뭐 미술품 제작 업체 이런 것들을 가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냥 석재는 뭐 예를 들면 석재 전문 조각하시는 분들은 되게 비싸거든요. 그럼 제가 찾았던 거는 묘지 같은데, 6mm 같은 데 가면은 항상 그 묘지 옆에는 석재 조성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석공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차 타고 다니면서 찾아다니고, 그렇게 이제 계속 활동을 하다 보니까 프로젝트들도 좀 들어오게 됐고요. 소재 구성을 많이 하는 작가다 이런 게 알려지기 시작을 했죠. 뭐 가나아트에서 하는 이런 리미티드 에디션 프로젝트 진행해서 저렇게 100개 리미티드 에디션도 만들었었고, 물성의 조합이라는 아까 그런 어떤 작가의 철학이나 아이덴티티가 각인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른 커머셜한 프로젝트들이 들어와서 이런 어떤 썬큰 공간에 들어가는 플랜터 같은 것도 그런 주제로 하게 되고, 이후에 어떤 작업들도 계속 원래 우연히 들어가게 됐던 그 금속조형 디자인과에서 배웠던 금속공예 스킬 같은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되게 신기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텍스처를 어떻게 내지? 라고 했던 그런 질감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재료들이랑 조합시키기도 하고, 뭐 아모레퍼시픽에서 했던 이런 업사이클링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2015년에 이때에도 병 위에 올라가는 뭐 재료들을 여러 가지 형태랑 소재를 구성해본다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주로 생각했던 그 씬 안에서 그거를 집중해서 생각하면서 들어오는 프로젝트를 그 조형 언어를 이용해서 풀어내는 작업들을 계속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어렵지 않고 재밌게 계속 조형 언어가 깊이가 있어지고 발전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박물관에서 했던 자음과 모음이라는 이미 주제가 주어진 프로젝트에서도
네, 이런 형태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뭐 이런 되게 내추럴한, 이건 커머셜한 가구 디자인 회사랑 했던 프로젝트인데, 가지고 있던 저런 되게 오래된 나무 블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10년 이상 건조를 했는데, 제가 원래 좋아했던 조형들이랑 같이 결합하는 작업들. 이거 할 때도 이제 뭔가 계속 2016년이니까 아까 그 머티리얼 컨테이너하고 3, 4년밖에 안 됐을 때라 지금도 영세하지만 계속 영세하게 작업할 텐데, 트럭에다가 이거 싣고 성모도까지 가서 막 땡볕에서 저 펄에 이제 막 들어가서 놓고 찍고 막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뭐 공예라는 거 컨텐츠를 제가 작가로서 가져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꼭 해서 한 거는 아니고요. 이 질감이 되게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제 컨셉 자체가 질감을 섞는 거잖아요. 컬렉터 하듯이. 근데 이 완초라는 질감을 꼭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처음에는 그냥 네이버에 완초공예 화문석 박물관 검색을 해봤더니 진짜 강화도에 화문석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서 찾아가서 협업 좀 시켜달라 이렇게 꼭 부탁드릴 분을 찾아달라고 얘기했더니 성모도에 계셨어요. 그래서 박순덕이라는 선생님하고 같이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2013년에 처음 했으니까 10년 됐죠. 아직까지도 계속 작업하고 있고, 이거는 작년에 했던 크리스찬 디올이랑 했던 프로젝트인데, 거기에서도 질감을 적용을 실제 시킬 수 있었고, 나중에는 이게 매장에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성수에 있는 디올 스토어에서. 근데 네, 이거는 불안문화재단이라는 데서 이제 주관했던 어떤 디자인 프로젝트에 마찬가지로 완초공예의 유연성을 이용해서 수납장을 만들었던 프로젝트도 진행했었고요. 이건 KCDF에서 했던 전통문화 현대화하는 프로젝트에서 조금 더 이제 현대 공간에 맞는 형태로 해석했던 작업도 했었고, 공예 기법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전통적인 공예 기법도 있지만 어떤 로컬리티를 띠고 있는 그 작업 기법도 어떻게 보면 공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서울시에서 주관했던 을지로 프로젝트에서 여러 가지 을지로에 있는 워크숍들을 이제 이용해서 스툴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또 진행을 해서 뭐 아크릴이나 목공하는 데나 철제하는 그런 워크숍들이 을지로에 가보시면 많이 있잖아요. 요즘엔 좀 사실 없어지고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을 응용해서 이런 같은 형태의 스툴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나중에 또 이것도 디올에서 보고 같은 매장에 들어가는 다른 색깔로 제작을 하기도 했었고, 이건 2015년에 했던 그 제주도 문화상품 개발하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그 리서치를 좀 해봤더니 제주도에 실제 석공 그 테크닉을 하시는 분들이 전통적인 뭔가 제품들을 양산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통계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뭔가 할 수 있을 만한 제품들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주도의 정랑의 형태에서 영감을 받아서 뭐 펜꽂이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삼각형의 오름 형태에서 그걸 재해석해서 펜트레이라든지 이런 북엔드 같은 제품들을 만들었고, 사실 그 작업하고 나서 이렇게 포토그래핑 기록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드로잉 할 때 생각했던 그 느낌들이 현실로 만들어져서 사진으로 기록됐을 때 그 모든 프로세스 자체가 너무 희열을 사실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매거진 보는 걸 좋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졸전하면서도 그래서 이런 작업의 세계에 빠져들게 됐고, 제가 이미지를 만들어내면 그게 또 어떻게 미디어에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실제로 그 다른 매거진들에 출간되기도 했었고, 계속 공예 인제품 협업하는 사업들을 이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계속 진행하게 됐던 것 같은데, 이제 전승공예품 디자인 협업 사업에서 작년에 했던 프로젝트에 이 공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 전통장에 의미가 없는 공백을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두는 작업을 진행을 해서, 올해는 또 같은 그 완초공예 기법으로 이런 다음 주에 이제 공예 트렌드 페어에서 오픈하게 될 텐데, 거기 이제 조명 작업도 진행했었고요. 돌의 무게랑 돌을 어떻게 기능적으로 사용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2017년에 했던 프로젝트인데, 뭔가 새로운 주제나 쓰임을 찾아가면서 그거를 빠르게 이렇게 던지는 걸 제가 좋아하기도 하는데, 저의 업계의 속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1, 2년에 한 번씩은 뭔가를 새로운 걸 던지려고 저도 생각하고, 그 주제가 좀 볼드하고 명료했으면 좋겠다. 저는 좀 그렇게 풀어나가는 방식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돌의 어떤 무게나 균형, 그 다음에 이제 자연물인 석재랑 그래픽적인 황동의 형태들이 대비를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했던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머티리얼 컨테이너 시리즈 바로 다음에 진행했던 작업인데, 여기서 집중했던 거는 되게 생경한 구조? 그러니까 구조물이긴 구조물인데 어디다 쓰는지는 잘 모르게 만들려고 했던 게 사실, 그래서 탐색하게 만들려고 생각했던 게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빈 공간들의 형태 같은 것들이 보통 건축에서 많이 얘기하는, 그때는 이제 우연하게 건축학과에서 기초조형을 강의하게 되면서 보이드 스페이스에 대해서 다루는 개념이 너무 재밌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좀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타원형의 형태랑 판재들이, 유닛들이 조합되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복합적인 형태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유닛 형태로 뭐 레고 블록처럼 사실 돼 있으니까 막 이제 갖다 끼우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되게 확장성이 넓어서 목형을 하나 만들면 계속 캐스팅할 수 있는 반복 생산도 또 가능한 부분도 있어서,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커머셜한 프로젝트를 오더했을 때 되게 대응하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 큰 프로젝트 했던 게 이제 신세계에서 하남에 있는 스타필드 오픈할 때 거기 센터에 있는 공간에 들어갔던 게 첫 번째 프로젝트였고요. 디올에서도 그 플랜터가 또,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저의 도록이나든지 어떤 카탈로그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그걸 보고 했던 작업들은 또 재생산되기도 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작업들이 진행되기도 하고, 이거는 2021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했던 프로젝트, 뭐 이제 처음으로 뭔가 기능이 없는 걸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캣타워 같이 되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쨌든 뭐 놀이하는 사물이라 그래서 그냥 재밌게 이렇게 볼 수 있는 만한 구조물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처음으로 엄청 크게 만들었던, 잡지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보통 기자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게 다음 작업은 뭐예요? 혹은 뭘 또 하고 싶으세요? 이런 걸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공간 작업을 한번 손대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구에서 뭐 소품을 만들고 제품을 만들고 이런 거는 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 디즈니라는 매거진이 사실은 가구 디자인이나 제품 디자인도 많이 나오지만 건축도 많이 퍼블리케이션 했던 매거진이었거든요. 원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외국의 유명한 가구 디자이너들이 플래그십 스토어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디자인하거든요. 근데 저는 못 해봐서 해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런 것만 보기만 하다가 의뢰가 들어왔어요. 근데 조금 이제 실제 공간을 만든다는 건 또 다른 내용의 생각들이 필요하잖아요. 뭘 알고 시작하진 않았어요. 사실은 저는 논현동에서 뭔가 레스토랑 운영하시던 분이 카페를 이제 근처에 오픈을 하는데 이 인테리어를 좀 맡겨보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미 가구를 사려는 생각이 있으셨고 공간을 여기를 임대하게 됐는데 너무 이상했거든요, 공간이. 막 앞에 방부목 데크였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공간까지 좀 디자인을 해봐달라 이렇게 해서 우연하게 시작이 됐던 일이죠. 공간 작업, 그러니까 완전 처음이니까 사실은 어떻게 이걸 접근할까 생각하다가 저만의 뭐 조형 방식이나 언어를 좀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수집하는 걸 좋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수집하는 걸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조합해보면서 어떤 조형 원리라든지 그 다음에 소재 구성 같은 것들이 항상 발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같은 방식으로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밑에는 되게 그 브루털하고 러프한 그런 소재들이 들어오고 중간에 투명책 위에 이제 약간 미니멀한 큐브 이런 형태를 가지고 공간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내부 공간에는 역시 여러 가지 그런 뭐 분재도 같이 하는 공간이어서 분재 스탠드 같은 것들이 저 보시면 밖에도 있고 안에도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저 분재들이 따뜻할 땐 밖으로 나갔다가 이제 추울 때는 안으로 들어왔다가 뭔가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셨고, 되게 아무것도 몰랐는데 계속 요구하시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인테리어 디자인 뭔가 발주해보신 분도 혹은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재밌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가구 디자인 할 때는 제가 그냥 드로잉 한 다음에 만들고 사진 찍으면 좋으면 사고 싫으면 안 사 이거거든요. 근데 공간 디자인은 처음부터 대화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막 말을 들어주고 뭐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또 이건 필요 없어요. 그런 대화를 하는 게 약간 성격에 맞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뭘 도움을 주는 거를 엄청 뭐 그렇다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직 같은 게 좀 맞는다는 생각을 옛날부터 했었거든요. 와인셀러가 이제 필요하다 그랬는데 와인을 잘 몰랐거든요. 와인셀러가 뭐지 하고 검색을 해봤어요, 사실은. 막 지하에 그 와인 저장하는 그런 창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거든요. 이제 이 공간을 보고서 또 다른 프로젝트로 연결이 돼서 이제 거기에 들어갔던 가구 디자인이나 이런 컨셉들을 잡아서 계속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됐고, 공간 프로젝트를 할 때에는 재밌는 거는 이제 완전히 컬렉션 하는 아트 퍼니처 개념하고는 약간 다르게 조금 더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건 무늬봉으로 된 그냥 합판으로 된 가구들이잖아요. 사실은 작품 가구에서 많이 쓰는 기법은 아닌데 그 대신에 형태를 되게 많이 빠르게 확장하고 실험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게 저한테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벽에 있는 저 조명 같은 것들도 그냥 벽이 화강암이라 저 색깔의 저 형태가 어울릴 것 같아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엔 다른 조형으로 또 발전되기도 했었고. 여기 이런 공간을 만든 이유는 여기가 이제 조선일보의 기자들이 내려와서 통화하는 공간이거든요. 뭐 이제 보니까 말단 기자들이 이제 숨어서 통화하거나 놀고 싶은데 눈치 보이잖아요. 오픈 스페이스였어요, 그전에는. 그래서 대나무 숲처럼 숨어 있을 수 있게 만들어 줄게.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버시가 있는 그런 숲과 같은 공간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또 이거는 뭐 그린랩이라는 그런 공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뭔가 하루 살기 하면서 머물 수 있는 서울숲 옆에 그런 옥탑 공간을 만들고 싶다. 진짜 조그만 공간이에요, 사실은. 옥탑에 옛날에 물탱크 있던 그런 공간인데, 이제 하루 살기니까 태양의 움직임이 하루 동안 움직이는 그 흔적을 보여주면 하루라는 게 빨리 인식되지 않을까? 건축에서는 아시겠지만 많이 쓰는 기법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적용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서울숲이 조금 더 내려다보는 조망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디자인을. 이제 압구정에 있는 블루보틀에 협업으로 들어갔던, 아까 그 조선미디어 했을 때 원기둥 형태를 응용해서 뭐 나중에 스툴이 되기도 하고, 블루보틀 프로젝트 했던 스툴이거든요. 근데 어떤 다른 형태의 구조물로 발전이 돼서 이게 실제 만들어지기도 하고, 형태들을 즉흥적으로 조합하면서 구조물을 만들어 보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가장 최근에 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잠깐 말씀드렸는데 공예랑 디자인이랑 계속 경계에서 이렇게 제가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제일 많이 느낄 때가 언제냐면, 이제 제가 디자인한 걸 제가 다 만들진 않아요. 근데 또 어떨 때는 제가 만들기도 해요. 근데 그게 되게 큰 차별점이고 경계에 서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은 아예 만들 줄 모르면 아예 만들 줄 모르는 사람이 해야 되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다 맡겨야 돼요, 그냥. 정말 깨끗한 사무실이라 포장이 된 상태로 완성품이 와야 되는데, 저는 항상 조금 그라인더를 써서 피니싱을 한다든지 약간 조립을 한다든지 하는 정도는 제가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에 터치에서의 그런 피니싱 같은 거에서의 공예 전공에서 배웠던 또 능력들을 또 사용을 하고, 또 어떤 주제를 잡고 내용을 정할 때는 컨텍스추얼 디자인에서 그 배웠던 그런 스킬들, 그 다음에 쇼맨십 같은 거 이제 이미지로 쇼맨십 하는 거죠. 이미지나 프로세스 같은 걸 계속 만들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어디에 있냐라고 얘기하면 뭔가 이 교집합에 있다가 절로 넘어갔다가 일로 넘어갔다가 그런 것 같거든요. 공예는 뭔가 수공 생산에서 나오는 그 만드는 사람이 제작도 하고, 그러면서 제작을 하다가 또 설계가 나오기도 하고, 또 만들면서 설계가 수정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계속 만들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만드는 과정이 조형을 숙련시키고 발전시키고 되게 깊이 있게 우러나게 만드는. 산업 생산은 설계와 제작이 분리되면서부터 산업 디자인이 발생했다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떨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만들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밖으로 협력해서 만들 줄도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융합하는 중간 지점 정도에 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되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막 되게 브레이브하게 뭔가 저는 했다기보다는 사실 야 이렇게 가야 돼 막 이런 적은 거의 없었고, 그냥 계속 뭔가 대안을 찾다 보니까 그 대안이라는 게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돼서 자꾸 이렇게 중간 지점으로 갔던 부분도 있고, 뭔가 다른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 조합하고 중간에서 정리하고 하는 일들을 더 잘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중간한 저 사이에서 작업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후회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아, 이게 뭐지? 왜 나를 교수님들을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대안을 찾고. 근데 요즘에는 사실은 복수 전공이 너무 많아져서 여기가 아니면 저것도 해볼 수 있고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복수 전공을 하면 약간 스파이 같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뭔가 되게 너 우리 과에서 목숨을 바쳐야지 왜 저걸 해? 막 이런 분위기여서 그런 대안들도 못 찾으니까. 근데 후회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우연치 않는 다 그런 우연들의 결과들이잖아요. 그거를 전공하다 보니까 뭐 가구 수업이 또 있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 거기 가구나 조명들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인토벤 네덜란드 디자이너들을 보게 됐고, 그래서 가구 디자인 쪽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했고, 가구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또 우연찮게 그런 공예 기법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가구라는 거 진짜 만들어서 보여주는 이제 필드거든요, 사실은. 그냥 뭐 렌더링으로만 이렇게 전시해 이런 건 없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운이 좋았다, 이렇게. 오늘의 키워드 운이 좋았다, 이렇게.
이제 공예 분야를 구분할 수 있는 정체성은 저는 물성인 것 같거든요. 소재, 그러니까 물성과 기법. 그래서 금속 공예니까 금속을 다루는 기법과 금속에 대한 물성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섬유 공예면 그게 섬유가 되겠죠. 대상이. 그러니까 연구하는 재료라는 대상이 다르다는 게 또 되게 분명하고 간단한 그런 연구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딱히 추가하고 싶은 거는 없어요. 사실은 뭐 많이 추가되는 거는 여기에서 이제 파인아트로 넘어가는 그 중간 지점을 많이 추가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의도적으로 저는 아직까지 거기로 넘어가면 이 분야가 너무 재미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저 단계에서 실용적인 물건들을 만드는 직업에 되게 만족하고 있거든요. 진짜로 좋은 질문인데요. 마감에 쫓기는 거는 이거 약간 디자인 계열의 숙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하게 어떻게 보면 이게 창작 작업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일이면 답이 빨리 나오면 그냥 이렇게 쉬면 되는데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계속 좋은 게 나올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있어서 전날까지 만드는데 3주가 걸리면 3주 전까지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발주를 되게 늦게 하거나 혹은 직접 제작해야 된다면 그 제작 시간이 늦어지는. 그래서 이제 뭐 마감 기한이 되게 없으면 밤새는 거죠. 뭐 그거밖에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어떤 프로젝트마다 성향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오치를 하시면 뭐 외주를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직접 하셔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주 업체랑 협력도 계속 하면서 그거를 컨비네이션 했을 때 작업이 완성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먼저 이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뭐 너무 당연한 스킬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재료가 조달이 정말 잘 되는지, 혹은 그 공장이 얼마나 바쁜지, 그런 것들을 미리 다 섭외를 하고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걸 하게 되는 거예요.